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60세 여성입니다. 하나 있는 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 2의 인생이 시작된 거죠. 제 친구들은 자식들이 가정을 꾸리면 자유의 몸이 된 것이나 다름없으니 앞으로 뭘 할지 생각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아둥바둥 살다가 혼자가 되니 마음이 허전해지기도 하네요. 친구들 말대로 뭘 해야 할까 고민하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 때문에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알거지가 될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을 노렸던 여자는 바로 제 며느리였죠. 처음에는 며느리도 제게 잘했습니다. 반찬을 챙겨주거나 안부를 묻는 등 제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여러 가지 챙겨주었습니다. 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장가는 잘 갔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며느리의 추악한 민낯을 보게 된 것이죠. 며느리가 얼마나 파렴치한 음모를 꾸몄는지 지금도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실체를 알았을 때에는 모든 걸 잃을 뻔했는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처럼 친구의 도움으로 며느리에게 당한 만큼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며느리가 제게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헤어 디자이너이셨습니다. 직업에 걸맞게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셨죠. 반면에 엄마는 전형적인 조선시대 여성이셨습니다. 남편을 떠받들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고지식한 만큼 융통성이 없으셔서 항상 정해진 대로 모든 걸 처리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도전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집은 판검사에 한이 맺힌 집안이었죠.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아들들이 판검사에 도전하셨지만 집안에서 법복을 입게 되신 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판검사 도전에 실패하셨죠. 그래서인지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판검사가 되라고 강요하셨어요. 종민아, 너는 꼭 법대에 가서 판검사가 돼야 한다. 아버지, 저는 따로 정해놓은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정말 보수적인 집안이었는데 아버지의 입에서 정말 뜻밖의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 미용사가 되고 싶어요. 설마 이발사가 되겠다는 거냐? 아니요. 남자들 머리만 하는 이발사 말고 여자들 머리도 하는 미용사가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께서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버럭 지르셨다고 합니다. 뭐야? 사내놈이 여자들 머리나 잘라주겠다는 거냐? 절대 안 돼. 지금 당장 다시 판검사 준비하거라. 지금이야 남자 미용사가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미용실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발사가 되겠다고 해도 열이 받는데 미용사가 되겠다고 하니 보수적인 할아버지께서 화를 내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할아버지가 반대하기에는 아버지께서 옷이나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혼자만의 꿈으로 간직하고 있다가 겨우 입 밖으로 꺼낸 건데 생각보다 더한 날벼락을 맞으셨습니다. 저는 판검사 되고 싶지도 않고 공부에 취미도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잘 아시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용납 못한다. 무조건 법대에 가거라. 할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아버지께서 법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후에 사법고시 준비를 시작했는데 미용사가 될 사람이 하루 종일 법전을 공부하고 있으니 죽을 맛이었겠죠.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한 공부였으니 결과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고시에 5번이나 연속으로 떨어져서 아버지도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버지, 이제 그만할게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요. 전 판검사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좋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거라. 아버지의 마지막 도전도 실패로 끝나자 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포기하셨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그때부터 아버지께서 미용 공부를 하셔서 헤어 디자이너가 되신 거죠. 아버지는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수습 직원으로 들어온 엄마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고참이었던 아버지가 엄마에게 일을 가르쳐주면서 사이가 가까워졌는데요. 두 분 성격이 너무 달라서 자주 싸웠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전업주부가 되겠다는 엄마에게 아버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깝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엄마 성격상 집안 살림은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겠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버럭 화를 내면서 첨언을 하셨습니다. 여자라고 꼭 집안일 하라는 법 있어?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 구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내조는 여자가 해야죠. 여자가 일하면 누가 집안일 하나요? 집안일이야 같이 하면 되지. 나 참 말이 안 통하네. 이런 식으로 자주 싸우셨지만 여자는 온순하고 온화해야 한다는 엄마의 지조 덕분에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늘 엄마가 먼저 알겠다고 하고 아버지의 생각을 존중하셨거든요. 저도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서 여자는 남편을 도와서 내조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교육받고 대학에 들어가니 다른 친구들이 여러 남자들과 자유롭게 만나면서 연애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죠. 아무리 썸이라고 해도 여러 명 만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사귀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남자는 여러 명 만나보면서 선택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 어차피 남자들도 그렇게 만나고 있을걸? 괜히 한 명만 썸 타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남자가 딴 여자한테 가버리면 어떡해.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 남자와 썸을 타고 연애를 하더니 또 쉽게 헤어지더라고요. 썸이라고 해놓고 양다리도 모자라서 동시에 세 다리도 걸치면서 연애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보고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는 거 있죠? 세희야, 너 남자친구 있어? 아직 없지? 응, 난 연애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야, 너 그러다 나중에 결혼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남자도 많이 만나봐야지 아는 거야. 아니야, 나는 남자 관심 없어. 딴 이야기 하자. 하긴 우리 친척 언니도 독실한 크리스천이라 남자친구 한 번 안 사귀었는데 결혼 진짜 잘했더라. 의사랑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헐, 진짜? 친척 언니가 진짜 예쁜가 보다. 엄청 예쁘지. 언니 집에 놀러 갔는데 너무 부럽더라. 역시 결혼은 능력 있는 남자랑 해야 하나 봐. 맞아. 잘생긴 놈이랑 결혼해봤자 하나도 소용없대. 역시 돈이 최고인가 봐. 그래서 나는 돈 많은 놈이랑 결혼하려고. 엄청 못생겼어도? 당연하지. 남자는 돈 아니야?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낄낄거리면서 웃고 떠들길래 제가 정색을 하면서 말하였죠. 좋아하지도 않는데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려고? 그럼 당연하지. 좋아하는 것도 잠시야. 어차피 결혼 1년 차 넘어가면 콩깍지 다 벗겨진대. 아무리 그래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아. 아, 그러니까 네가 연애를 못하는 거야. 남편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평생 살 수 있어. 어우, 야, 그거 명언하다 얘. 친구들이 어이없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웃길래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말로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친구들이 잘생긴 남자들과 연애하더니 결혼은 조건 좋은 남자들이랑 했습니다. 제 생각이랑 너무 달라서 이 친구들하고 오래가지 못했죠. 저는 한 번 연애하면 이 남자랑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정파였거든요.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몇 번 소개팅하긴 했지만 마음에 드는 상대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모태솔로라고 놀려댔지만 필이 팍 꽂히는 남자를 만나기 전에는 연애를 함부로 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곳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끌리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대리님이었죠. 키가 크고 잘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성실해서 눈길이 갔는데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서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했거든요.
게다가 일도 잘해서 상사들이 우수사원이라고 칭찬했지만 다른 직원들이 남편을 따로 불러 뭐라 한 소리 하기도 하였습니다. 김대리, 정도껏 해. 회사에 충성한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 김대리 혼자 이렇게 설쳐대면 우린 뭐가 돼? 제발 적당히 하라고. 내가 돈 더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이러는 거야. 다른 직원들 눈치 보는 거 안 보여? 그래, 너 잘났다. 너 알아서 해라. 동료들은 김대리가 승진을 하려고 발악하는 거라고 수군거리고 있었죠. 몇몇 직원들은 김대리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직원들이 퇴근 시간이 다가올 때면 대리님에게 가서 자기 일을 대신해달라고 아양을 떨었어요. 김대리님, 제가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보고서 작성을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대신 끝내놓을 테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감사해요. 제가 다음에 한턱 쏠게요. 단칼에 거절했으면 좋겠는데 대리님 성격이 온순하셔서 부탁을 거절하는 법이 없었어요. 이제는 상사들도 대리님의 착한 성격을 이용해 먹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 매번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거든요. 인사과장과 저희 부서 팀장이 휴게실에서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 대화를 들어보니 대리님께서 왜 매번 승진에 실패하는지 알 것 같더군요. 정 부장, 이번에 과장 진급 대상 나왔어? 아마 내일쯤 나올 거야. 그런데 확실한 건 김대리는 아니야. 김대리 찍힌 것 같더라. 일 대충대충 하고 넘기자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따졌다며?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융통성이 없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김대리는 딱 지금 자리가 어울리지. 하는 짓 보면 과장이나 부장으로 올라갈 급이 아니야. 술자리도 좀 좋아하고 사바사바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저 죽어라 일만 하면 승진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김대리랑 일하는 애들도 힘들어 하더라고. 그런 애들은 평생 대리만 달다가 나가야지. 상사들은 회사의 감시를 피해서 이익을 챙기고 싶어 했거든요. 눈치 빠르고 융통성 있는 직원을 곁에 두고 싶어 했는데 김대리는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김대리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김대리에게 충고를 해주었죠. 대리님, 요즘 소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일 잘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너무 빡세게 일하셔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맡은 프로젝트가 장기 프로젝트인데 정말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만 마치고 페이스 조절하겠습니다. 사실 대리님, 부장님이랑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들었는데 대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만 너무 많이 하고 아부를 안 떨어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비위 맞춰드린다고 좋아하실까요? 어차피 그러려고 노력해봤자 잘 안 될 거예요. 저는 일 열심히 하는 편이 편합니다. 저는 대리님의 답변을 듣고 다시 한번 반하게 되었죠. 게다가 몇 달 뒤에 제가 김대리의 도움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팀장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신규 사업을 추진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정세희 씨를 특별히 좋게 생각해서 추천해봤어. 제대로 된 성과 나오면 인사고과에 반영시켜서 대리로 진급시켜줄게. 팀장님께서 기획안을 써오라고 한 날부터 야근하면서 문서 작성에 매달렸습니다. 보름이 넘도록 현장에 나가서 자료를 모으고 분석했는데요. 이제 임원들 앞에서 기획서를 발표해야 하는데 기획서를 완성시키지 못한 거예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제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대리님이 구세주처럼 등장한 것이죠. 세희 씨,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 네. 데이터는 다 모았는데 사업 전망에 대해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막막하네요. 어디 한번 봐요.
대리님이 제가 만들어 놓은 문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더니 문제점을 찾아내서 수정하는 작업을 도와주셨습니다. 자기 업무까지 제쳐두고 일주일 동안 제 일에 매달리셨죠. 덕분에 제가 봐도 완벽한 기획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기획안 발표도 대성공이었는데요. 팀장님께서 약속한 대로 인사국과에 반영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리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팀장님, 사실 이번 기획서는 김 대리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인사고과에 대리님 실적으로 올려주세요. 그래? 김 대리가 일을 이렇게 잘했어? 세희 씨가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우선 김 대리 불러봐. 제가 대리님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깜짝 놀라셨습니다. 바로 팀장님께 가서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팀장님, 세희 씨가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 그냥 검토만 해줬고 세희 씨가 혼자서 한 기획안입니다. 아니, 대리님께서... 세희 씨, 일단 나 좀 볼까요? 대리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서 제가 한 거라고 단정 짓더군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승진할 수 없다고 했지만 대리님께서 끝까지 제가 잘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리로 승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대리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짝사랑하다가 음료수와 함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쪽지로 고백하였죠. 저는 승진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일이 아직도 생각난다는 핑계로 대리님과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몇 번의 데이트를 반복하다가 1년의 교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맞벌이를 하면서 20년 만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우리 부부가 마련한 집에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간암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뜨고 말아서 몇 년을 슬퍼했죠. 평생 일만 하다가 몸이 고장난 것도 모르고 간암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손 쓸 수 없이 커진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이미 치료 시기를 한참 놓친 뒤였습니다. 의사가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집에서 요양하며 시한부 인생을 보냈죠. 남편을 보낸 뒤에는 아들에게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던 아들이 공대에 들어갔고 공대를 졸업한 뒤 자동차 회사의 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희 아들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참 성실했습니다. 여자 만나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오직 일만 했죠. 그래서 제가 연애라도 해보라고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들, 이제 슬슬 연애하면서 쉬어봐. 이렇게 일만 하다가 몸 상한다. 연애는 무슨, 아직 결혼할 생각 없어. 일단 자리 잡고 가정 꾸릴 수 있으면 연애 생각도 그때 해볼 거야. 아들 나이가 30이 넘어가고 있는데 연애 한 번 안 해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재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늘 아직 멀었다고만 대답했죠. 그러다 몇 년 뒤에 선임 연구원이 되자 아들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여러 번 소개팅을 해보았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다 아들이 영원히 결혼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애간장이 탈 때쯤이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결혼정보회사에서 웹디자이너를 소개시켜줬는데 똑똑하고 야무져 보이더라고. 커리어에 자부심도 있어 보여서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 그래, 제발 좀 만나봐라. 여자는 뭐라고 해? 너 마음에 든대? 뭐,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던데? 그럼 됐다. 잘해봐라. 괜히 쓸데없는 건 물어봐서 말 실수하지 말고.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차이고 돌아오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제 우려와 다르게 데이트를 잘하고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여러 번 데이트를 하더니 정식으로 만나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아들이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고 결혼정보 회사에서 만난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 수경아. 오느라 고생 많았다. 얼른 여기 와서 앉아라. 네, 어머님. 오빠한테 살림 잘한다고 들었는데 집이 진짜 깔끔하네요. 제가 어머님께 배워야겠어요. 며느리가 어색해하는 저를 위해 과분한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살림 칭찬은 물론 제 피부 칭찬까지 해주며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성격이 밝고 싹싹해 보여서 저는 마음에 쏙 들었죠. 아들 녀석도 제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는지 며느리가 간 뒤에 어떤 것 같냐고 묻더군요. 엄마, 수경이 어때? 성격도 좋고 예쁘지? 나는 아주 마음에 든다. 너만 좋다면 당장이라도 며느리 삼고 싶어. 일 잘하고 똑똑해. 얼마 전에 승진했다고 하더라고. 나도 수경이만 괜찮으면 빨리 결혼하고 싶어. 그래, 네가 나이도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빨리 해라. 며느리도 아들에게 확신이 있었는지 상견례 자리를 가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죠. 아들이 일하는 연구소가 경기도에 있어서 그 근처로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집을 사려고 했지만 며느리의 반대로 작은 전셋집을 구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파트 놔두고 왜 그 집으로 이사 가냐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며느리 회사가 서울에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별다른 생각 없이 서울 집값만 걱정하였죠. 아들네가 얼른 자가를 얻었으면 해서 예전부터 부어놓은 적금을 더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었지만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일 때문에 아들네를 자주 들리지 못했지만 며느리가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했고 수시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오거나 식재료들을 사와서 요리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갈비찜을 좋아하는 걸 알고 제 집으로 와서 해주더군요. 어머님, 갈비찜 어떠세요? 간이 딱 맞나요? 너무 딱 맞네. 너는 요리를 누구한테 배웠니? 어쩜 이렇게 맛있게 잘하나 몰라. 그냥 인터넷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어머님 입맛에 맞아서 다행이에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너 힘든데 무슨 요리를 해주려고 그러니? 말만 해줘도 고맙다. 아유, 어머님은 제 친정 어머니 같으셔서 그래요. 먹고 싶은 거 생기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로만 친정 엄마 같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친딸 이상으로 저를 위해 주어서 의지가 많이 됐었는데요. 집에서 혼자 지낸다고 찾아와서 말동무도 해주고 산책하러 가자며 근처 공원을 돌아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며느리가 1년쯤 지나니까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이 원목 탁자 이 집에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데 크기가 너무 크지 않나요? 좀 크긴 한데 이게 있으니까 예뻐 보이더라고. 게다가 선물 받은 거라서 버리기도 좀 그렇다. 아, 그러세요? 저희 집에 두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딱 봐도 자기 달라는 눈치였죠. 며느리가 탐내는 원목 탁자는 선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수입한 고급 가구라서 상당히 비싼 것이었거든요. 제가 아끼는 녀석이라서 주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집에 올 때마다 탁자 이야기를 하며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결국 제가 2손 2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면 가져가거라. 네 말대로 탁자가 너무 큰 것 같더라. 어머, 정말이세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제가 작은 걸로 사드릴게요. 며느리가 아이처럼 좋아하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트럭을 불러냈습니다. 원목 탁자를 가지고 가더니 정말 저렴하고 볼품없는 탁자를 사주었죠. 제 물건을 탐내는 건
원목 탁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뒤에 장식장 같은 가구들도 탐내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가지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이런 가구는 호흡기에 안 좋대요. 어머님 천식도 앓고 계시면서 이런 가구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새 걸로 사드릴 테니 이거 저 주세요. 얼핏 들으면 저를 위한 것 같지만 며느리는 비싼 가구만 알아보고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 사주지도 않았죠. 장식장 같은 경우는 있다가 없어지니 너무 불편해져서 며느리에게 언제 사주냐고 물어봤습니다. 얘야, 장식장은 언제 사줄 거니? 오랫동안 쓰다가 없으니까 영 불편하다. 아, 맞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바빠서 아직 알아보지 못했네요.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런데 이 일만 끝내고 가구 보러 가도 괜찮을까요? 아유, 됐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아니에요. 제가 금방 알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짜로 괜찮다. 회사 일도 바쁠 텐데 괜히 업무 시간에 가구 찾아보면서 눈총 받지 마라. 장식장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가구를 사주겠다는 말만 하고 잊어버렸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도 안 사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친구와 같이 중고 가구점 거리에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가져가서 가구가 없다고 하니까 친구가 깜짝 놀라하면서 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네 며느리는 왜 사준다면서 안 사주니? 가구 살 돈은 받은 거야? 아니, 안 받았어. 뭐? 그럼 네 돈으로 가구를 사겠다고? 친구는 가구를 가지고 갔으면 새로 사주든지 돈을 주든지 둘 중 하나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죠. 친구 말이 맞았지만 저는 구차하게 굴고 싶지 않아서 제 돈으로 가구를 사고 말았습니다. 친구는 이런 제가 답답하다며 가구를 둘러보는 내내 며느리 험담을 하더라고요.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당연히 자기가 먼저 돈 주겠다고 해야지. 안 받겠다고 해도 억지로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얌체 같네. 그러다 가구점에서 눈에 익은 물건을 발견했죠. 제가 아끼던 원목 탁자가 있어서 얼른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애지중지 잘 쓰다가 다리 부분에 흠집 하나를 낸 적이 있었는데 딱 그 자리에 긁힌 자국이 있더라고요. 제 집에서 원목 탁자를 여러 번 본 적 있는 친구도 제 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세희야, 이거 너희 집에 있던 원목 탁자 아니야? 네가 실수로 여기 부딪혔다고 했잖아. 친구와 저는 원목 탁자에 난 흠집을 유심하게 쳐다보면서 제 거가 맞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가 제게 사진까지 찍게 만들더니 직원을 불러 누가 판 거냐고 물어보자 했지만 금방이라도 싸울 것 같은 친구 녀석을 잘 달래서 데려왔죠. 집으로 가는 길에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지 친구 녀석이 끝까지 며느리 욕을 하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지 용돈 필요하다고 시어머니 가구까지 팔아먹는 며느리가 어딨어? 사정이 있는 거겠지. 며느리에게 물어보고 연락해줄게. 우리 수경이가 그럴 애가 아니야. 저는 끝까지 며느리를 감싸며 오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며칠 뒤에 며느리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죠. 드디어 며느리가 오자 가구점에서 찍어온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중고 가구점에 다녀왔는데 너 이 탁자는 왜 판 거니? 중고 가구점 다녀오셨어요? 사실은 저희 집에 가지고 왔는데 사이즈가 안 맞더라고요. 제가 눈대중을 잘못했나 봐요. 어머님 탁자도 새로 사서 보내드렸는데 다시 돌려보내기도 그랬어요. 그렇구나. 그럼 탁자 판 돈은 줘야 하지 않을까? 아, 맞다. 뭔가 허전하다 했는데 돈을 안 드렸네요. 죄송해요. 제가 이따가 붙일게요. 며느리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았어요. 괘씸했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달라고 재촉하기 싫었습니다. 그 뒤로도 며느리는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마음먹고 산 양털 자켓이나 가죽 장갑 등을 탐내기도 했죠.
그리고 쥐꼬리만한 돈을 주면서 생색을 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짓이 점점 얄미워졌지만 속 좁은 시어머니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에게 선물 준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제 생일이 되자 며느리가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며느리가 갑자기 집문서를 주는 거 있죠? 저는 집문서를 받다가 아들 녀석을 쳐다보고 또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집문서예요. 이제 어머님 나이도 있으니까 서울보다는 공기 좋은 시골에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거금 들여서 전원주택 하나 장만했어요. 아니, 세상에,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전원주택을 샀니?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인 불만이 사르륵 녹아내리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은 눈빛으로 며느리를 쳐다보니까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대신 어머님 사시는 집은 저한테 주세요.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시면 서울 집은 필요 없잖아요? 맞아. 수경이가 그러는데 회사나 너무 멀어서 힘들대. 나도 서울로 발령 날 것 같으니까 엄마가 이사 가주라. 가서 푹 쉬면 건강도 좋아질 거 아냐. 뭐라고? 우리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들 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가 무리해서 얻은 전원주택이니까요. 아무리 서울 집값이 비싸도 전원주택이 더 비싸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아들 녀석이 대답을 재촉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죠. 전원주택이 있다는 양평으로 가보니 욕짓거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사놓은 전원주택은 다 쓰러져가는 낡은 한옥이었거든요. 게다가 방치된 지 오래돼서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잘못 찾아온 건 아닌지 주소와 번지수를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며느리가 사준 전원주택이 맞았습니다. 제가 그 폐가 앞을 서성이고 있으니 지나가던 동네 이장이 더 충격적인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아이고, 이 집에서 사시려고? 수리비 엄청 들 거야. 하기사 공짜로 얻은 집이니까 수리비 정도는 감당해야겠네. 네? 공짜로 얻었다고요? 모르셨구나. 집주인이 거의 거저내놨어. 여기서 사람이 죽어서 아무도 안 오려고 했거든. 이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 집을 산 사람이 폐가를 보자마자 마을 회관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장에게 집주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니 대뜸 소문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사람이 죽지 않았냐고 거저달라고 우기길래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집주인도 집이 팔리지 않아 며느리에게 집을 거저주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집주인이 마을 이장에게 이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사람 죽었다는 소문이 나서 세금만 따박따박 물고 있어서 철거해버리려고 했어요. 너무 싸게 준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낫죠 뭐. 마을 이장에게 이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폐가를 거금 들여서 산 전원주택이라고 속이다뇨. 게다가 제 집까지 빼앗아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며느리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도 마찬가지였죠. 집으로 찾아갔더니 여행을 갔는지 초인종을 눌러도 조용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팔리지도 않을 테니 폐가부터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장의 소개로 수리업자부터 만나보았는데요. 수리업자가 집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더니 수리만 해도 2달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빠르면 2달인데 이 집은 수리하는 게 아니라 뼈대만 남겨놓고 새로 지어야겠네요. 2달이요? 2달 동안 지낼 곳이 없는데 어쩌죠? 마을 이장이 옆에서 제 사정을 듣고 있다가 수리하는 동안 마을 회관에서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마을 회관에 가보니까 일반 가정집처럼 부엌도 있고 따뜻하더라고요. 게다가 마을 이장님께서 제 말동무가 되어주셔서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답답한 마음에 며느리가 한 짓을 다 일러바쳤거든요. 그랬더니 마을 이장이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휴, 참, 며느리가 아니라 불려우네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지? 그러게요. 아들 때문에 참고 살고 있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결혼 생활이 괴롭다고 하면 안 되니까요. 이장도 며느리가 아주 이기적인 여자 같다고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한 짓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수리가 거의 끝날 무렵에 양평으로 저를 찾아온 친구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거든요. 얘, 내가 뭘 본지 아니? 너희 며느리 말이야. 두 집 살림을 하는 게 분명한 것 같더라. 동네에 소문이 쫙 났어. 친구가 지인이 사는 빌라에 놀러 갔다가 며느리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빌라에서 낯선 남자랑 같이 나오더니 연인처럼 품에 안겼다고 하죠. 아들 녀석만 모르고 있었지 동네에 소문이 나서 친구의 지인도 며느리를 몰랐지만 딱 봐도 불륜 커플 같았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잠은 안 자고 가는데 동거남을 매일 보러 오고 평일에는 매일 왔지만 주말에는 오지 않았다는 증언도 들었다고 합니다. 불륜을 목격한 증인도 있겠다. 저는 며느리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 녀석이 대만에서 노느라 전화를 못 받았다고 다시 나한테 전화를 걸었더군요. 그래서 친구한테 들은 말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가 없으니까 괜히 거기서 싸우지 마라. 얼른 한국으로 와서 불륜 현장을 잡아야 해. 알겠어. 되도록 빨리 갈게. 수경이 들어온다. 이따가 전화한다. 그렇게 전화가 끊기고 그날 밤 아들 녀석이 장례식장을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녀석을 데리고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친구가 말해준 빌라로 찾아갔죠. 친구의 지인이 알려준 시간대에 잠복하고 있으니 며느리가 대만에서 사온 기념품을 들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동거남과 함께 나와서 남자 팔에 팔짱까지 끼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제가 아들을 데리고 불쑥 나타나니까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죠. 네가 감히 우리 아들 몰래 바람을 펴? 내 물건 탐내고 양평으로 쫓아낼 때부터 알아봤다. 너 같은 년을 믿은 게 죄지. 이리 와서 변명이라도 좀 해봐.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년아. 어머님, 왜 이러세요? 오해예요. 저 바람 핀 적 없어요. 뭐 어쩌고 저째?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왔을 것 같아? 며느리가 처음에는 발뺌을 하더니 제가 며느리 머리채를 붙잡고 난리를 치니까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하지만 아들 녀석도 저도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아들 녀석이 며느리 뺨을 후려갈겨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죠. 결국 저희 아들이 며느리에게 이혼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가 제 집을 팔아버렸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네요. 며느리가 저를 멀리 쫓아내고 동거남과 바람을 피고 있었고 하마터면 아들과 제가 며느리의 불륜 생활비를 대주는 스폰서가 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의 불륜 사실을 잡아내고 위자료와 함께 집을 판 돈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 뒤로 아들과 함께 양평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 녀석이 이혼한 후유증이 커서 회사를 휴직하고 양평에서 잠시 쉬고 싶다고 했거든요. 오랜만에 아들 녀석이랑 삼시세끼를 먹고 산책도 하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재혼할 생각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더군요. 재혼은 무슨 재혼이야. 나는 연애할 생각도 없어. 여자들을 못 믿겠어. 수경이가 나한테 이럴 줄 정말 몰랐고. 나는 자기가 모은 돈으로 엄마한테 전원주택을 사준다고 하길래 정말 효녀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아니었어. 아직까지 엄마 생각하는 척 나한테 생색내던 게 잊혀지지 않아. 아들이 금방이라도 울 것 같길래 연애만 하면서 살라고 말해두었습니다.
저는 똥 밟았다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아들 녀석은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아들 녀석이 금방 회복하고 여자들과 연애하면서 즐길 수 있게 될지 조언해 주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이혼하고 돌싱이 된 남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저와 이혼한 여자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아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제 결혼과 이혼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엇 때문에 아내를 그리 사랑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콩깍지라는 게 무섭네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게 너무 큰 바람이었나 봐요. 이 이야기를 정말 쪽팔려서 주변 사람들한테 털어놓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1년 전에 의사인 아내와 결혼을 했었어요. 제가 아내를 데리고 처음 결혼 허락받으러 갔을 때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했었어요.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은 저희 부모님의 눈이 너무 높다고 의사 며느리면 좋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얼마나 더 대단한 며느리를 데리고 와야 허락을 해주나 싶으시죠? 저희 집은 사업하는 집안인데 규모가 꽤나 큰 편이에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 집안이다 보니 저희 부모님은 제가 같은 업계 사람이랑 결혼하길 바라셨죠. 아무래도 같은 사업가로서 서로의 일에 이해도 잘해줄 것이고 필요할 때 도움도 받을 수 있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상보상조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저는 그래도 아내 직업이 평범한 것도 아니고 의사니까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시지 않을까 했어요. 단호하게 반대를 하시니 저도 놀랐지만 아내도 만만치 않게 놀라 했어요. 왜냐면 아내도 자신의 직업이 어디에 꼴리지 않을 직업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단칼에 안 된다고 하시니 아내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결혼은 반대했지만 연애하는 건 자유고 아직 저희가 젊으니 그것까진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헤어지지 않고 계속 연애를 해왔어요. 언젠가는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돌아서리라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을 돌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아내와의 결혼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저를 째려보셨어요. 저는 부모님의 기에 눌려서 결혼의 기억자도 못 꺼내고 입을 닫아야 했어요. 부모님은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이라며 선자리에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가 갑자기 왜 그리로 빠지냐고 했더니 슬슬 결혼할 나이 아니냐고 잔말 말고 부모님이 잡아놓은 선자리에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고 선자리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고 집을 나왔어요. 저는 아내에게 비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제 말에 허공을 보며 골똘히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오빠, 우리 그렇게 하자. 어머님, 아버님께서 계속 우리 결혼을 반대하시잖아. 그럼 우리도 두 분이 우리 결혼 반대 못하시게 만들어버리자. 어때? 우리 부모님이 반대 못하게 만들자고? 어떻게 하려고? 생각해놓은 방법 있어? 당연히 있지. 나한테 아주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사고치자. 사고치자고. 모르겠다는 눈빛 보내지 마. 무슨 말인지 이해했잖아. 애기 가지자고. 뭐, 아기를 가지자고? 너 진지하게 생각한 거 맞아? 충동적으로 막 뱉는 말이 아니고? 아니, 무슨 결혼 허락 받겠다고 아기를 가져. 너 아기 가지면 일 쉬어야 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나 충동적으로 막 뱉은 말 아니고 엄청 진지해. 내가 빈말하는 거 봤어? 아이 가지면 오빠네 부모님도 어쩌지 못할 거야. 안 그래? 아내는 저희 부모님한테 허락받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면서 아이를 가지자고 하는 거예요. 이미 가진 아이를 어쩌겠냐면서 만약 지우라고 하면 자신이 원한 가지고 애 지우라고 했다고 소문내서 기업 이미지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조건 허락하신다고 장담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당장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나고 아내가 정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3주 차라고 초음파 사진을 내미는데 진짜 제가 아빠가 된 게 맞는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조그맣게 콩처럼 찍혀있는 게 제 아이라는 사실에 감회가 새로웠어요. 저는 당장 아내에게 결혼을 허락받으러 가자고 했어요. 일단 무작정 저희 집으로 오긴 했는데 막상 문을 열려고 하니 긴장되더라고요. 떨리는 손을 손잡이에 올려놓은 상태로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어요. 아내는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리더니 저를 향해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라고요. 저도 아내 따라 고개를 끄덕이고 아내와 같이 문을 열었어요. 문 열리는 소리에 부모님이 저희 쪽으로 쳐다보셨고 아내와 함께 온 모습을 보고 눈을 찌푸리더라고요. 여자친구는 뭐하러 데리고 온 거냐? 또 결혼 허락해달라는 쓰잘데기 없는 말 하러 온 거냐? 아가씨께는 너무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 이번에 선보러 갈 거예요.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오빠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저희 오빠 그 선자리 못 나가요. 곧 아빠 될 사람인데 선자리에 나가면 곤란하죠. 아빠가 된다니 그게 무슨... 설마 너... 아니다. 아가씨가 말해볼래요?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나요? 임신이라도 했다는 말이에요? 네, 아버님. 저 오빠 아이 가졌어요. 3주 차래요. 못 믿으실까봐 여기 초음파 사진도 가지고 왔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거기에 찍힌 산부인과에 연락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아내는 당당하게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고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사진을 받아드셨어요. 그리고 임신이라는 말에 놀라서 주방에 계시던 어머니가 국자를 든 채로 거실까지 나오셨더라고요. 아버지는 아내의 말 따라 휴대전화를 들어서 산부인과에 전화를 해서 확인했어요. 산부인과 측에서 맞다고 했는지 전화를 끊고 아무 말 없이 사진만 빤히 보시더라고요. 저 아내는 괜히 긴장돼서 옴짝달싹도 못한 채 마른 침만 삼켰어요. 1분간의 숨막히는 정적이 이어지더니 이내 아버지는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웃는 동시에 어머니도 웃으시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저와 아내는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못하고 눈만 꿈뻑꿈뻑거리고 있었어요. 이야, 이게 정말 내 손주란 말이야? 이렇게 조그만 것이 아들인지 딸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지. 언제쯤 알 수 있다니? 개인적으로 딸이었으면 아는구나. 나는 외동아들밖에 없어서 딸이 너무 궁금해. 아마 3주 정도 더 지나야 성별 알 수 있을 거예요. 누굴 닮았으려나? 인물은 솔직히 며느라이가 더 나은데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 아들은 너무 평범하잖아. 그 반응들은 뭐예요?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 선 나가요? 애 아빠 될 사람이 선자리를 왜 나가? 출산 힘든 건데 네가 며느리 옆에서 보필해야지. 네 엄마도 너 낳을 때 엄청 고생했어. 네가 애 낳을 때까지 잘해줘. 집안일도 하고. 그래, 맞아. 임신했을 때 잘못하잖아? 그거 진짜 평생 기억 남는다. 난 아직도 네 아빠가 사과 안 사온 게 그렇게 화가 난다니까. 사과만 보면 그 생각나서 으깨버리고 싶어. 저희 예상과 달리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부모님께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결혼 안 된다고 반대했던 분들이 많나 싶을 정도였어요. 배가 불러오기 전에 결혼 서둘러야겠다면서 아내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상견례 날짜를 잡아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도 자신이 성인이 되자마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고 아내는 이런 반응 바라고 말한 거 아니고 괜찮다고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게 더 잘하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의사된 것이 너무 대견하다고 했죠. 저도 처음 들은 아내의 가정사라 놀랐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오빠, 미안해. 오빠한테는 그래도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놀랐지. 오늘은 꼭 말해야지, 내일은 꼭 말해야지 하면서 참을 말 못했었는데 이제서야 말하네. 너가 뭐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너가 그런 아픔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마냥 해맑고 순수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자. 고마워. 끝까지 나 포기하지 않아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우리 힘들게 결혼하는 만큼 꼭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생략하고 속전속결로 결혼을 진행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손주 안겨줘서 고맙다며 최고 대우를 해줬어요. 서울의 40평짜리 아파트에다 혼수도 다 넣어주시고 연예인들이 많이 이용한 예식장에 드레스까지 저희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최고로 준비해 주셨어요. 저와 아내는 아이 덕분에 일원도 들지 않고 맨몸으로 결혼을 한 것이에요. 아내는 보잘것없는 자신이 감히 이런 것들을 누려도 되냐며 눈치를 봤지만 저는 충분히 누려도 된다고 눈치 보지 말고 누릴 수 있을 때 마음껏 누리라고 했어요. 제 말에도 눈치를 보다가 아내 친구들이 부럽다면서 말 거니까 조금씩 어깨를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서 성공리 결혼을 마쳤어요. 신혼여행은 외국으로 가고 싶었는데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외국으로 가진 못했고 우리나라에도 외국 느낌 나는 곳이 있다고 하길래 거기서 신혼여행을 즐겼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신혼집으로 가보니 엄청 이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안방도 되게 깔끔하고 옷장에는 새 옷들로 가득 차 있었고 아이방도 알록달록 예쁘게 꾸며져 있었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서 그런지 옷장에 아이 옷은 아직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내는 예쁘게 꾸며진 집을 보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특히나 옷장에 걸려있는 옷들과 옆에 진열되어 있는 가방을 보고 정신을 못 차렸죠. 신혼여행 마치고 원래 살던 집에서 옷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되겠다면서 어머니랑 자기랑 취향이 잘 맞는다며 너무 좋아했어요. 어머님, 여기 옷장에 있는 거 다 어머니가 골라주신 거예요? 다 너무 예쁘고 좋아요.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비싼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집 사람 됐는데 좋은 옷만 입고 좋은 가방만 들고 다녀야지. 안 그래?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잖니. 그러니 너도 이제 꾸미고 다녀. 감사합니다, 어머님.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입고 열심히 들고 다닐게요. 아무것도 없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잘 살게요, 어머님. 그래, 나야말로 우리 손주 안겨줘서 고맙구나. 애 낳을 때까지 우리 아들 실컷 부려먹어. 여왕 대접 받을 수 있는 건 그때뿐이다. 여행 갔다 오느라 피곤할 텐데 쉬어. 끊으마. 어머니는 아들인 저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며느리 걱정뿐이셨어요. 그래도 저는 전혀 서운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보기 좋았어요. 처음엔 결혼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었지만 결국엔 이렇게 결혼도 하고 어머니와 아내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 행복이라는 걸 느꼈죠. 저는 신혼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임신한 아내가 불편할까봐 집안일을 제가 도맡아 했어요. 임신 초기엔 절대 안정이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화장실 갈 때 말고는 제가 대신 움직였어요. 제가 예전에 요리학원에 다녔던 적이 있어서 그때 실력을 살려서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줬죠. 아내는 이런 것도 만들 줄 아냐며 놀라더니 맛있게 다 먹어주더라고요. 제가 만들어준 요리를 남김없이 잘 먹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요리사들이 이 맛에 요리를 하는구나 싶더라니까요. 주변에서 아내가 임신하면 입덧이 심해서 밥을 못 먹는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 아내는 다행히 입덧을 하지 않았고 가리는 것 없이 잘 먹었어요. 저희는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효자라면서 태어나면 얼마나 효자일까 유난을 떨었어요. 하지만 효자인 줄만 알았던 아이가 아내를 불편하게 하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임신을 한 뒤로 어디로 눕든 자세가 불편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지 2달 반 만에 각방을 써야 했어요. 마음껏 자세를 바꾸고 움직일 수 있게 넓은 침대를 하나 사서 남는 방에 넣어줬고, 자세 편하게 취할 수 있는 기다란 베개 같은 게 있다고 해서 그것도 사서 같이 넣어줬어요. 아내는 그 베개가 효과 만점인 것 같다고 간만에 편하게 잤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각방 생활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아내가 임신한 지 4개월이 접어들었는데 생각보다 아내 배가 안 튀어나오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돼야 배가 튀어나오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단순히 호기심에 아내한테 물어봤는데 아내가 살짝 당황해 하더라고요. 여보, 이번 주면 우리 아기 4개월째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당신 배는 그대로인 것 같네? 내가 임신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4개월째 되면 배가 튀어나오지 않아? 튀어나오지. 근데 그건 애기 크는 속도에 따라 달라. 우리 애가 다른 애에 비해 체구가 작나 보다. 앞으로 다른 애들처럼 크게 잘 먹어줘야겠어. 그래? 근데 당신 최근에 되게 잘 먹었잖아. 영양소 고루고루 잘 먹여야 하나? 우리가 너무 고기만 먹긴 했어. 야채도 좀 먹어야겠다. 임산부한테 좋은 음식 좀 알아볼게. 진짜 매번 고마워. 나 정말 남편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뒀다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어디서 만나. 항상 고마워. 아니야, 나야 고맙지. 너 덕분에 내가 사람 됐잖아.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자. 저는 아내가 당황해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아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아내의 말을 믿었어요. 그 뒤로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만 골라서 아내에게 해다 바쳤고, 아내는 아기를 위해 열심히 먹었어요. 다행히 아이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아내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내는 자신의 병원에 산부인과도 있어서 근무하면서 홀로 검진을 다녔고, 저는 이쯤 되니 아이의 성별이 궁금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낳았을 때 아는 게 더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서 성별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내는 몸이 무거워질수록 점점 화가 많아졌고, 저는 아내가 화내면 아이에게 좋지 않으니 친구들 만나서 스트레스라도 풀라고 카드를 쥐어줬어요. 앞으로 계속 제 카드를 들고 있다가 필요한 것들 사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으라고 했죠. 아내는 카드를 보고 두 눈을 반짝이더니 진짜 다 사도 되냐고 갑자기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저는 그 애교에 넘어가서 사고 싶은 거 다 사라는 말을 내질러 버렸어요. 아내는 정말 사고 싶은 것들 다 사기 시작했고, 집에 비슷한 가방이 여러 개나 있는데도 자신의 성에 차지 않는지 계속 사드렸어요. 저는 그만 사라고 하려다가 한 입으로 두말하는 쪼잔한 남자 될 것 같고, 임신할 때 잘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는 어머니의 말이 생각나서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아내가 대뜸 친구와 태교 여행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도 아이 가졌을 때 태교 여행 갔다고 하면서요. 자기야, 나 친구들이랑 태교 여행 갔다 오면 안 돼? 내 친구들도 아이 가졌을 때 친구들끼리 태교 여행 갔다고 하더라고. 그래? 근데 나랑 가면 되잖아. 꼭 친구들이랑 가야 돼? 자기, 나 서운하려고 그래? 아니, 나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이랑 여행 한 번도 못 가봤단 말이야. 이때까지 자기랑 많이 놀았잖아. 이번엔 자기가 양보해주면 안 돼? 알겠어. 아쉽지만 내가 양보해야겠네.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와. 어디로 얼마나 놀고 올 건데? 오래 있다 올 거야? 이렇게 무거운 몸으로 어떻게 오래 있다 와. 그냥 짧게 2박 3일 갔다 올 거야. 요즘 경주가 그렇게 핫하대. 그래서 경주 갔다 오게. 그래, 조심히 갔다 와. 언제나 몸 조심하고, 알겠지? 카드는 전에 내가 준 거 있지? 그거 가지고 가서 재밌게 놀다 와. 그렇게 아내는 친구들과 경주로 2박 3일 여행을 떠났고, 저는 간만에 휴식을 취했어요. 친구들한테 아내 여행 갔다고 이야기하니
혼자 있을 때 술 한잔 하자고 부르더라고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 챙기느라 친구를 한 번도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간만에 친구들 만나 에너지 충전 좀 하자 싶어 편한 옷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입으려고 했던 후드티가 안방 옷장에 안 보이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내가 제 후드티를 입었던 게 생각나서 혹시나 거기에 있나 보려고 아내 방에 들어가서 옷장을 확인했어요. 옷장을 하나씩 확인하는데 걸려있는 옷 사이에 이상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손으로 잡으니 묵직한 게 한 손으로 빼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끙끙거리면서 빼보니 이상한 물건의 정체는 TV 속에서 많이 보던 임산부 체험복이었어요. 저는 도대체 이게 왜 아내 방에 있지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옆에 세워두고 후드티를 마저 찾다가 갑자기 쎄한 느낌이 들었는데 설마 하고 넘겼어요. 그 당시엔 제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그게 왜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아내가 돌아오는 날엔 평일이라 제가 퇴근하고 저보다 먼저 집에 와서 짐을 풀고 있는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 환자가 주문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 여행 가 있는 동안에 후드티 찾는다고 잠시 당신 옷장 봤었거든. 근데 TV에서나 보던 임산부 체험복 있더라고. 그거 뭐야? 왜 당신 방에 그게 있어? 아, 그거? 안 그래도 그거 내일 병원에 가지고 가야 돼. 환자가 주문한 거거든. 아내 임신 준비하는데 그 전에 자기가 아내 고통 먼저 느껴보고 싶다나? 그래서 내가 주문해줬어. 그런 거였어? 특이한 환자분이네. 하긴 먼저 고통 느껴보는 것도 좋긴 하겠다.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아내한테 더 잘할 거 아니야. 좋은 남편이시네. 아참, 당신한테도 저거 주문해서 입혀볼 걸 그랬나? 그럼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 텐데. 난 괜찮아. 나는 입어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았어. 그때 들어보니까 되게 무겁더라고. 나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당신 아직 저녁 안 먹었지? 내가 저녁 차려줄게. 아내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제게 임산부 체험복을 따로 주문해서 입어보길 권했고 저는 정말 입으라고 할까봐 말을 돌려버렸어요. 아내는 밥 먹으면서도 괜히 임산부 체험복 얘기를 하면서 난처해하는 제 표정을 보고 즐기더라고요. 저는 모양 빠지게 안 입겠다고 한 게 뒤늦게 민망해서 멋쩍은 듯 머리를 긁었어요. 그러다 한날은 제가 지방 출장이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된 거예요. 당시 제가 피로감도 많이 쌓이고 몸이 좋지 않은 느낌이라 가기 싫었는데 잘 됐다 싶었어요. 저는 컨디션도 안 좋고 빨리 쉬고 싶은 마음에 아내에게 연락도 안 하고 곧장 집으로 갔어요. 운전도 못할 것 같아서 차를 회사에 두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집에 갔죠. 집으로 들어가니 아내의 목소리가 현관까지 들리더라고요. 거실에 가니 안 보이고 소리 들리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내는 제가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었는지 방에서 열심히 누군가와 신나게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천천히 걸어서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멈춰섰어요. 근데 너 이제 어떡할 거냐? 대충 유산했다고 하지 왜 이렇게 질질 끌었어? 아이 어디서 구하려고 그래? 나 사사나 나왔다고는 말 못해준다. 미리 말했어.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이번에도 나 좀 도와줘. 나 너가 도와준 덕분에 결혼한 거잖아. 나 그때 진짜 아버님이 전화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얼마나 간 쫄리던지. 너 저번에 임산부 체험복 들킬 뻔했다며. 진짜 웃겨. 야, 잠깐만. 너네 남편 출장 갔다고 했지? 남편 출장 가 있는 동안에 유산했다고 하면 안 돼? 애 심장 안 뛰어서 수술했다고 하면 되잖아. 너 진짜 머리 좋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내지? 애 심장 안 뛰는데 자기네들이 어쩔 거야. 그치? 나는 그냥 이 집 며느리로 있기만 하면 돼. 아버님 재산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 결혼식만 봐도 으리으리하더라. 우리 중에 너가 제일 초호화 결혼식 했을 거다. 너 SNS 보니까 집도 좋더만. 너무 부럽다. 멍청한 부잣집 도련님 물었다더니
진짜였네. 너도 나처럼 팔자 펴고 싶으면 분발해. 나도 너가 도와달라는 거 다 도와줄 테니까. 내가 의리하라는 끝내주잖아. 여보, 언제 왔어? 아니, 출장 간 거 아니었어? 아내는 홀쭉한 배로 침대에 누워서 통화하다가 일어나면서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 놀라더라고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들고 있던 휴대폰까지 던지면서 소리 질렀어요. 아내의 소리에 대충 짐작을 한 건지 상대방은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배신감에 분노가 차올라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부잣집 남자만 골라 사귀던 꽃뱀이었고 자신이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부자였던 저와 결혼을 해서 팔자를 바꿔보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인 동기와 짜고 쳐서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쳤고 저희 부모님과 저를 속여 결혼까지 한 것이에요. 저번에 제가 발견했던 임산부 체험복도 아내가 거짓 임신 연기하기 위해 샀던 것이었어요. 돌이켜보니 배 안 튀어났다고 했을 때 많이 당황했었는데 그때 의심을 해볼 걸 그랬어요. 아내 말처럼 제가 멍청해서 이런 연기에 속아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내는 자기 말 좀 들어보라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나 당신 돈 보고 결혼한 거 맞는데 당신을 좋아했던 내 마음은 진심이야. 진짜야. 제발 믿어줘. 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 네 얼굴 1초라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사과 따윈 필요 없어. 나 네 사과 받을 마음 하나도 없거든? 그냥 내 눈 앞에서 꺼져! 여보, 내가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봐줘. 거짓말한 건 미안해. 나 당신 너무 좋아해서 그랬어. 돈도 돈이지만 당신이 너무 착해서 좋았어. 착해서 속이기 쉬우니까 좋았겠지. 나보고 멍청한 부잣집 도련님이라며. 진짜 내가 멍청하게 네 연기에 속아서 이 지경까지 온 거네. 더 말하기도 싫다. 당장 나가! 저는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어요. 어차피 집안의 모든 물건은 제 돈 아니면 저희 아버지 돈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만 아내의 손에 쥐어주고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아내는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문 두드리면서 빌었지만 저는 용서해줄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을 위해 날이 밝는 대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고 처음부터 녹음하진 못했지만 대충 중요한 말이 들어간 부분은 다 녹음된 걸 증거로 제출했어요. 법원은 당연히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아내는 제게 위자료를 줘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내가 의사 생활을 못하도록, 아니 사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아내가 병원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의사협회에 돈을 노리고 임신했다고 거짓말치며 사기 결혼한 아내에 대한 청원글을 넣었고 저의 글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아내는 의사 생활은 물론 어디에도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됐어요. 멍청한 부잣집 도련님 꼬셨을 때 이렇게까지 되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었나 봐요. 세상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저는 아내가 병원이 아니라도 어디에 이력서를 넣든 못 들어가게 막을 생각이에요. 멍청하다고 비웃었던 사람에게 당하면 얼마나 비참할지 상상이 안 가네요. 저는 아내의 임신 조작을 도와준 친구도 찾아내서 병원에 발을 못 디디게 했고 그의 만행도 까발려 위조로 고소까지 넣었어요. 어차피 저는 이런 일이 있어도 꽃뱀한테 걸려서 불쌍하다는 얘기만 듣지 아내는 아마 평생 꼬리표가 남아 새 출발하긴 힘들 거예요. 그래도 저는 부잣집 도련님이라 그런지 이혼을 해도 저와 선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역시 부모님들 말씀대로 비슷한 집안끼리 결혼을 할 걸 그랬나 봐요. 옛말에 어른들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괜히 사랑에 눈 멀어서 부모님 말 안 듣다가 벌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은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조건의 여자를 소개받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간절히 원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평상시에도 아기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전 아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되게 행복해하면서 출산일만 기대하고 있으셨거든요. 아이 가지고 장난친 전 아내를 두고두고 저주하겠다며 이를 갈고 계세요. 간이 얼마나 크면 감히 우리 집안을 속이냐고 하면서요. 아마 전 아내가 대한민국을 뜨지 않는 한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저희 부모님께 시달릴 것 같네요. 저도 저희 부모님처럼 전 아내를 가만히 놔둘 생각은 전혀 없어요. 슬슬 제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보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일을 겪어보니 아직도 뒤통수가 얼얼하네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니 사람이 정말 땅끝까지 절망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잘 이겨내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당시엔 정말 죽을까도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많이 치유되어 다행이죠. 여러분들도 저처럼 멍청하게 당하지 말고 뭐든 확실히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거짓말하면 언젠간 잡히게 되어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